1920년 초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들기 시작. 이게 뭐겠어요? 출발이죠. 출발. 이제 돌파. 올해 이거는 18년부터 나와 있는데 사실 11년부터 이거 박스거든요. 10년 박스를 뚫었어요. 10년 박스를 뚫었는데 그럼 사야지. 반갑습니다. 대구는 돈목요실의 돈쌤입니다. 오늘은 뉴턴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뉴턴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죠? 다들 아시죠? 일단 엄청난 과학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 잘못했다가 현재 가치로 정도의 상당 부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이제 잃었던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그 유명한 얘기. 역시 뉴턴이 배운 사람은 다릅니다. 이렇게 50억을 잃어도 이렇게 멋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전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지만 대중의 관계는 계산할 수 없다. 보통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똑똑한 뉴턴도 뭐 주식 투자에서 깡통 찼다 많이 방송에도 소개가 되고 하는데, 저는 트레이더로서 뉴턴의 흑역사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해석하고 싶다는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일단 뉴턴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천체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주식에 뛰어드는 건 아닐 테니까 약간의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그 투자했던 남해회사라는 곳, 요거부터 이제 뭐 기업을 알아야 되니까 투자를 하겠죠. 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뉴턴이라고 하면 영국에 있었으니까 영국 당시의 분위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영국 하면 역사에 굉장한 전환점이 있었죠. 1688년의 명예혁명입니다. 그 이름도 멋집니다. 명예혁명. 예전에는 절대군주였죠. 근데 이제는 현재의 영국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입헌군주, 지금도 국왕이 있지만 헌법이 존재하는 입헌군주제로 명예혁명 때 바뀌었고, 이렇게 되면 일단은 그 한 사람의 그 독재일 수밖에 없는 왕정하고, 그래도 그 의회가 협의해서 만든 헌법이 존재하는 군주제는 일단 정치적 안전성에 있어서는 차원이 다르겠죠. 당연히 짐이 곧 뭐 태양이다 이렇게 되면 지 기분대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있을 때보다는 입헌 군제가 훨씬 안정적이다 보니까 그 이후로 사회가 이제 많이 좀 이 정치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사회가 좀 많이 발전을 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대표적인 게 1694년에 영국은행, 뭐 그냥 흔히 영란은행이라고 얘기하죠. 영란은행이 그때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일단은 이제 국가 재정에 관여를 부채를 관리하게 되고, 그리고 중요하게 이제 화폐 발행권을 중앙은행이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요즘 뭐 국채에 대해서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론 국채는 이미 중세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그 예전에 이제 왕들이 이제 그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할 때는 이제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건 이제 세금을 걷고. 근데 문제는 세금은 저항이 크죠. 저항이 큽니다. 잘못하면 뭐 공기 일어나고,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똑같다 이러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횃불 들고. 그러니까 돈은 조달을 해야 되는데 세금으로 하려니 한계가 있고, 뭐 다른 남의 나라에서 뺏어오면 되지만 그러려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무슨 묘한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예전에 베네치아가 이제 도시국가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국채라는 게 좀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신용이랄 게 없잖아요. 베니스의 상인 보면 이제 빌려가면서 뭐 못 갚으면 뭐 살 1파운드를 잘라내고, 이게 그거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려면 목숨을 걸고 해야 돼. 실제로 예전에 은행가들이, 중세시대 때 은행가들이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1년 동안 가둬놓고 그 가진 자산 이런 거를 다 털어가지고, 그래도 빚을 못 갚으면 1년 되는 날 참수를 했어요. 그냥 뭐 그때는 이제 신용이랄 게 없잖아. 신용이랄 게 없으니까 그냥 사람이 걸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로 비싸게 느껴질 게 뭐겠습니까? 자기 목숨이겠죠. 목숨 걸고 빌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금리가 아니라 금리가 높은 게 아니고 그냥 목숨을 걸어라는 거잖아. 극단의 고금리다 보니까 이 자금 융통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게 나라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나라를 믿고, 뭐 물론 그때는 뭐 베네치아는 도시국가였으니까 뭐 지금 같은 연방국가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데서 이제 출발을 좀 하긴 했는데 지금의 국제 시장이라고 보기 조금 어렵고,
그때부터 이어오던 국제시장이 뭐 다른 데서도 많이 했지만 이제 영국은 중앙은행 시스템을 갖추고 국채를 이제 제대로 발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영국이라는 나라를 믿고 거기에 돈을 빌려주면 약정된 시간에 되면 이제 원금과 이자 아니면 도중에도 이자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뭐 다른 건 못 믿어도 그나마 당시에 믿을 수 있는 게 국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가도 지금 국가가 좀 다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적어도 이제 목숨을 내놓을 것보다는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제 자금 조달이 좀 수월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금을 조달한 영국 정부가 함선도 만들고 국제 무역에 뛰어들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네덜란드가 쥐고 있던 스페인이 쥐고 있던 그 항해권들을 이제 영국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경제적 혁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혁신이라는 게 처음에는 너무 좋은데 이 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 서브프라임 때도 CDO라는 게 나와가지고 와 이거 서브프라임 같은 이게 그 레벨 낮은 채권에서도 트리플 A가 나오는 이런 놀라운 금융 혁명이 일어났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걸로 열심히 자금 조달해가지고 투자하다가 다 망한 게 결국에는 서브프라임 사태고 금융위기의 출발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엔 좋은데 과하면 문제가 생겨. 처음에 영국이 국채를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해 가지고 대항해 시대를 여는 거 이것까지 다 좋았는데 문제는 넘어가다 보니까 낮아진 금리도 원금이 너무 커져 버리면 갚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골치가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벌어 가지고 이거 이자 내기도 빡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 영국에서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지금 현재 가장 고부가치 산업이 뭐냐? 그때는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그 중국이 이제 차이나지 않습니까? 차이나가 도자기란 뜻이잖아요. 오죽하면 중국이란 나라를 도자기라 불렀겠어. 그러니까 아시아에 그 뭐 청자나 뭐 이런 게 고급 도자기를 갖고 와가지고 뭐 도자기뿐만 아니라 그 동양의 신비로운 사치품들 그걸 갖고 와가지고 물론 갖고 오긴 뭐 쉽지 않았겠죠. 그때 당시 배로는. 그러니까 이제 갖고 오기만 하면 돈이 되는 것이죠. 동양과의 무역이 가장 이제 고부가치 산업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국가가 출자를 해서 합작회사를 하나 만들고 그게 남의 회사거든요. 정부가 출자를 하는 거야. 정부 100%는 아니고 일단은 같이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자를 국채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채권자들한테 이자를 줘야 되잖아. 아니면 원금을 만기가 되면 원금을 주던가. 그때 남의 회사를 본격적으로 키우는 거죠. 무역권을 독점시켜가지고 이 회사는 뜰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고부가 가치 산업의 독점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회사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가가 뛸 것이니까 이 주식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국채 이자를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더 좋아하겠죠. 이렇게 머리를 쓰면, 뭐 요즘으로 치면 CB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채권이 이제 주식으로 바뀌는, 뭐 그런 건데 행사 가격이 겁나게 낮아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이렇게 해준 것이죠. 해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국채에 투자했던 채권자들이 이제 하나둘씩 받으면서 뭐 그게 1711년에 이 회사가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그때부터 바로 뜨진 않아요. 뭐 지금처럼 텔레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채권을 사려고 하면 영국은행에 가야 됐어요. 채권을 사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뭐 폰에서 하고 이거 아니까 당연히 느렸겠죠. 그래서 주가도 그때 이제 100프랑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버블 1719년 이전까지 거의 뭐 높아봐야 110 정도였어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갔단 말이죠. 근데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고, 먼저 한 사람들이, 이것도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폭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주가가, 대충 뭐 이렇게 됐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건 뭐 예보라고 그런 거고요.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뭐 다우존스나 뭐 S&P나 이런 건 잘 없어가지고 그때 뭐 추론을 한 그 리서치 업체가 있는데 그때 이제 1720년대 요때 이 봉 하나 소수가 있죠. 요게 남의 회사 버블입니다. 이거 좀 지어드릴게. 그러니까 이 정도였다는 거죠. 평 올라다 평 빠졌잖아. 그 이후로는 이제 자본주의가 계속 커져가니까 이제 우상향을 했는데 요때는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요때 그 고점에 물렸으면 얼마나 가야 돼? 이거 꼭 남의 회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가 그건데
요거 좀 보면 그리고 1850년 정도 돼야 탈출 열차가 있고 여기서도 놓치면은 그러니까 대충 뭐 1900년 한 200년을 존버를 해야 원금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처음 화면으로 돌아와야겠네. 자, 사실 요때는 비슷했었어요. 비슷했다가 그 19년 이후부터 엄밀히 말하면 20년 거의 다 돼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건데, 예, 그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너무 올라갔다가 이제 너무 꺼져버린 것이죠. 그 이후로도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거의 이제 회복이 안 됐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냥 뭐 우리도 뭐 큰 회사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사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그 합작회사가 이제 국가로 다 귀속이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냥 국채로 이렇게 뭐 보상해주고 뭐 이런 블러블러 스타일이 있는데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그 남의 회사가 왜 이렇게 버블이 생겼고 이렇게 되는 건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뉴턴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저는 이제 뉴턴이 그래도 끝이 안 좋아서 그렇지 이거 이전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그렇던 거죠. 거의 주식이 움직이지 않다가 1920년 초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들기 시작. 이게 뭐겠어요? 출발이죠. 출발. 이게 돌파 몇 년간에 이거는 이제 18년부터 나와 있는데 사실 11년부터 이거 박스거든요. 10년 박스를 뚫었어요. 10년 박스를 뚫었는데 그럼 사야지. 그죠? 그리고 EFI 펀더멘탈 당연히 좋죠. 국가가 몰아주고 있는데. 그렇잖아. 그래서 뉴턴이 소액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이스를 조금 만들더니 급등을 해요. 우리가 말하는 게 사실 이런 거거든. 이런 거거든. 근데 어쨌든 익절을 합니다. 뭐 어쨌든 익절은 뭐 굉장히 언제나 옳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익절을 했는데 급등을 한다. 샀는데 처물리는 것보다 익절했는데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게 더 미치거든요. 그건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야. 우리가 주식 투자하다가 뭐 마이너스 5%에 손절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얼마 안 가서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다. 사실 돈 잃었잖아요. 그런데 기분이 좋잖아. 그렇잖아. 이게 사람 마음이랑 그렇다니까.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200% 넘게 먹은 거거든요. 이게 요때 들어갔으면 한 130 될까 말까예요. 근데 요때 팔았잖아. 그럼 300 얼마니까 거의 뭐 250% 정도. 와, 이거 뭐 250%가 쉽습니까? 이거 그리고 기간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2월쯤에 사가지고 5개월 만에 250% 역시 뉴턴이죠. 그래서 여기서 잘만 했으면 여기서 이제 흔들리지만 않았으면 잘만 했으면 이제 돌파 매매를 뭐 마크 미더비디나 아니면 데이비 라이번이나 그러니까 제시 리버보보다 한 500년은 빨리 주식 시장에 뉴턴의 법칙을 만드실 뻔도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이제 요때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돌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 친구들이 돈을 버니까 더 미치는 것이죠. 그래도 여기 산 것도 뭐 이해는 돼. 추격 매수를 좀 한 거지만 요때는 이게 파일럿 바잉이잖아요. 이게 소액으로. 이건 너무 멋졌는데 뭐 요거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잘 샀어요.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사자마자 또 지금까지 기울기 중에 가장 가파르게 거의 직선 각도로 올라가잖아요. 이건 약간 느낌인 게 이제 클라이막스죠. 클라이막스인데. 근데 뭐 고점에서 어떻게 팔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요때 들어갔으면 이제 오른 게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봤으니까 요거 빠진다고 팔지 못했을 건데 만약에 제대로 된 트레이더였다면 요때 끊었어야 됩니다. 요때. 왜? 급등했다가 좀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반등을 못 하잖아요. 반등을. 그죠? 여기도 보면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전고점을 발라내니까 이후에 다시 올라가잖아. 그리고 살짝 쉬어가다가 다시 고점을 발라니까 다시 튀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게 여기서 처음 깨졌잖아요. 이게 여기서 처음 깨졌어. 그래도 원대한 꿈을 안고 700프랑 이상에서 샀기 때문에 700파운드 이상에서 샀기 때문에 요거 꺾였다고 해가지고 못 판다고 치면 그러면 여기서는 50% 익절했어야 돼. 그럼 대강 20% 정도 수익이 돼요. 그러고 나서 급락을 하네.
오케이. 근데 다시 반등을 하잖아요? 어때요? 전고점 못 발라내죠? 그러면 이 전고점을 깰 때, 요때 나머지 50%도 마저 실현해야죠. 그럼 계산해보니까 6%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50%를 20%에 익절하고 나머지 50%를 6%에 익절했으면 13%입니다. 13%면 한 7월 정도에 들어가가지고 9월 뭐 그 정도니까 2개월 만에 13%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2개월 만에 13% 계좌 수익 납니까? 잘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250% 5개월 만에 5months 그리고 요때도 한 3months 만에 13%잖아요. 훌륭할 수 있었다는 거죠. 훌륭할 수 있었다. 너는 답을 아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투자 원칙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게 그냥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지만 그 출구 전략이 없었잖아요. 출구 전략이 이렇게 다시 원대하게 들어갈 때 나는 어떤 상황이 되면 손절을 각오하고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익절 플랜도 있어야 되고 손절 플랜도 있어야 되고 다행히 올랐기 때문에 손절을 안 했지만 그러고 나서 주식이 확실히 트렌드를 깼잖아요. 지금은 전고점을 계속 발라내면서 주가를 계속 레벨업을 시켰는데 자꾸 레벨 다운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요때 옷이 팔고 100번 양보해서 늦었다 하더라도 요때 팔았으면 요때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남는 장사했다는 것이죠. 아까 멋진 말도 있었잖아요. 대중의 광기는 뉴턴뿐만이 아니라 뉴턴의 할아버지가 와도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표현이 멋질 뿐인 것이죠. 어차피 예측은 안 돼요. 어차피 예측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측이 안 되는 걸 전제로 하고 우리는 예측은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 예측하려고 하잖아. 오를 것 같아서 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정확히 하면 오르고 있어서 산다가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오르고 있으면 사요. 오를 것 같으면은 그건 내 기분인 것이지. 어떻게 알아 그걸? 그죠? 오르고 있어서 샀는데 그게 안 올라가면 파는 것이죠. 근데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급락을 하면 우리가 정해놓은 손절 라인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도 제가 볼 때는 나름 투자 전략이 있었는데 요때 너무 눈이 뒤집힌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뉴턴이 못한 거는 대중의 광기를 예측 못한 게 아니라 매도를 못한 겁니다. 매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90%가 매도입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잘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면 제 기준으로 해서는 이 중요한 선을 돌파하면 한 25% 정도 오를 것 같고 만약에 안 되면 한 7% 정도 빠질 것 같다. 그럼 25% 기대하고 7%는 판돈으로 제시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10번 중에 3번만 맞춰도 맞추면 25고 틀리면 마이너스 7이니까 이제 계좌는 플러스가 된다. 근데 이제 수익률이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계좌가 많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수익률, 손익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요것 때문에 없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거 사실 간단하잖아요. 이거 여기 무슨 보조 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블룸버그 터미널에서 나오는 놀라운 기업들이 보는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가의 지금 딱 이날까지는 전저점을 계속 돌파를 하면서 주가를 레벨업을 하다가 이 순간부터는 전저점을 계속 깨면서 레벨 다운을 한다. 그러면 커트죠. 그게 아깝다는 거고요. 뉴턴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시절에 핸델이라고 있습니다. 핸델이라고. 이분은 뉴턴보다는 경제적으로는 이제 좀 더 편안한 삶을 사셨어요. 이분도 사실 투자를 했습니다. 남의 회사에. 그렇다고 해서 고점에 팔았냐? 그렇지는 않아요. 한 10년 가까이 들락날락을 좀 하셨는데, 이제, 그때는 다 서명을 이렇게 남기잖아요. 이 기록을 보면 이제 단가가 이게 한 1711년 상장인데, 15년부터 이제 좀 매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매도는 한 1717년부터 그리고 이제 폭락이 있기 딱 1년 전에, 그러니까 폭락은 피했는데 급등도 피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돈은 거의 못 벌었어.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100프랑 정도에 사서
뭐 그거보다 한 100, 높으면 한 1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0% 정도의 수익을 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큰 돈을 못 벌긴 했습니다. 근데 뭐 꼴찌도 않았으니까, 꼴찌도 않았으니까.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이제 뭐하러 얘기를 하냐? 근데 이 이유가 재밌습니다. 이 주가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에서 1000이 됐다가 다시 100이 된 건데, 그럼 본전이네라고 하겠지만, 그건 요때부터 갖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고, 여기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오르고 있으니까 돈을 계속 넣었겠죠. 그래서 이제 평단가는 200, 300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특히 당시에는, 좀 주류층이, 지금처럼 뭐 개미들이 폰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다 손으로 적었거든요. 재밌는 게 많습니다. 또 귀족들이 자기 친구들 막 이렇게 산다고 이제 적어놨는데, 하녀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하녀도 이제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하녀도 이제 투자를 했더라고. 그거 다 적어놨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의 종하고 그 유럽 중세의 또 하이는 좀 다른 진짜 고용인의 느낌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좀 신사가 아니었나 싶어요.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하녀까지 챙겨주는. 물론 그래서 같이 망하긴 했지만요. 어쨌든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니니까 같이 의도는 좋은 거였잖아. 그래서 결국 이렇게 급락이 일어나면 이제 피해자가 많을 거잖아. 그럼 사회적 분위기가 특히 상류층이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이제 그 정부가 압박을 많이 느끼겠죠. 분위기가 너무 여론이 나빠지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홍콩 ELF 이런 거 보세요. 이게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뭐라도 해야 되겠죠.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다 망했으니까, 그 투자자들을 좀 달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회사는 그냥 완전 국영 기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왔고, 근데 이제 문제는 투자자들인데, 이 투자자들한테, 그렇다고 뭐 다시 주식을 환불해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갖고 오면은, 1년에 한5% 정도 주는, 그런 국채랑 바꿔줬어요. 그걸 이제 뭐 남의 연금이라고 있습니다. 뭐 연금이나 다름없는 그런 이제 국채로 받아서 1년에 5%씩 이자를 받는 것이죠. 이제 그 핸델은 이제 그걸 많이 했습니다. 채권도 수익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해가 워낙 자살이 나다 보니까 좀 싸게 줍줍을 하셔가지고 그걸 채권으로 받고. 근데 채권이 또 좋으니까 채권 가격이 뛰어서 돈을 좀 벌고. 그래서 이제 말년 어떻게 보면 이제 붕괴 이후에 줍줍을 잘하신 거죠. 줍줍을 잘해가지고 물론 그 핸델도 뭐 그걸 한꺼번에 다 판 적도 있습니다. 그 런던 오페라 극장에 자기 이제 오페라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남의 연금을 좀 매도로 쳤다가 근데 그 오페라가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면 또 다시 또 그 채권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셨더라고.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역시 아버지는 돈을 벌어야 아버지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러고 나서 한동안 한 10년 정도는 음악만 하시다가 43년에도 이제 갑자기 또 몰빵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9년에 1759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부동산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이제 주식이나 채권 금융자산이 한 33억 정도 현재 가치로 그 정도 됐으니까 나쁘지 않았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남이 깡통 차는 이야기가 더 재밌기 때문에 뉴턴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이후에 붕괴된 이후에 정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달래기 정책을 잘 활용하신 그런 핸델도 있었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모든 뭐 버블 주식이 다 이렇게 정부가 채권으로 바꿔주고 그러진 않아요. 남의 회사는 그래도 정부가 밀었던 정부 합작 회사니까 그게 된 거지. 민간 회사가 이제 법을 꼈다가 날아가면 이제 같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핸델의 방식은 그냥 하나의 일례로 설명을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매도 잘하는 뉴턴이 되자. 매수 잘했잖아요. 매수 잘했습니다. 특히 초반에 10년의 박스를 뚫고 새로운 시세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이걸 놓치지 않고 매수했던 그 뉴턴의 이제 진입은 정말 박수칠 만하다. 그러고 나서 뭐 다소 무리가 있었지만 좀 고점에서 비중을 좀 크게 늘린 것도 팔기만 잘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예. 그러니까 소액 매수해서 250%고 거진 몰빵해서 13%였으면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대중의 광기에 예측을 못한다 이런 거룩한 얘기보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요.
뉴턴이 못했던 게 사실 초능력을 발휘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매도의 전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전략은 실행을 해야죠. 뉴턴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하락 이후에 더 급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매도를 미루다가 망해버린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전략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종교적으로 실천하는 게 트레이더의 덕목이고 그래야만 주식시장에서 좀 살아남고 돈을 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이제 주식을 주로 하는 사람이고 쉽지 않습니다. 주식이 뭐 쉬운 게 있겠어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는 또 왜곡이 많았고 하반기 때는 너무 변동성이 컸고 뭐 정말 난이도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럴수록 좀 그 투자 전략을 좀 자기 원칙이 있어야 내 원칙이 뭐가 문제인지 뭐가 부족한지 그러니까 그냥 기분대로 하면 기분대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복기가 안 되잖아요. 어설프더라도 원칙이 필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야 복기가 되거든. 복기를 하다가 하나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거를 이제 수정해서 테스트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그걸 원칙으로 삼아서 또 그 원칙을 지킬 수 있게 훈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필요한 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인 거죠. 뭐 사실 뻔한 얘기인데 쉽지 않고요. 쉽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좀 그런 훈련, 그런 의미 있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업이 좋아야 되고 다 중요하지만 좋은 기업에서도 우리는 좋은 가격에 사서 더 좋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 게 트레이더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면 사실 리마인드도 환기도 뭐 계속 해야 되고 여러 고민들 투자 전략은 각각이 있겠지만 그에 대해서 토론도 해보고 하는 그런 장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유튜브를 통해서나 오마이스쿨에서 만나는 분들 포함해서 오프라인에서도 뭐 다시 북클럽을 통해서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가장 쉬운 건 또 온라인이니까 채팅방 이런 데서도 뭐 쉽게 얘기 나눌 수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 돈봉 교실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